부르시겠어요? 유물난 줄 알고. 장르 통닭 중에서 뭘 그러면 부르시겠어요? 저는 장미. 본인은 나도 장르. 너무 친구들 좀 솔직해요. 솔직하세요. 때에 따라 달라요. 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읽기 산책입니다. 살아있는 책 읽기 산책 인문소설로 사람 읽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루다의 우편배달부 2부입니다. 산책 친구들과 함께 이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루다가 파리 대사로 임명되어서 이슬라 네그라를 떠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살고 있다가 너무 이슬라 네그라가 그리워서 마리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마리오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이슬라 네그라의 소리를 녹음을 해달라 하는데 이제 마리오가 이거를 녹음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맨 처음에 마리오하고 이제 시인이 만났을 때 시인이 그러잖아요. 메타포로 쓰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관찰하라고. 바다에 가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관찰하지 말고 직접 그 현장에 나가서 바다를 보면서 주의 깊게 관찰하라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잖아요. 네. 저는 이 부분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리오가 그 네루다의 부탁을 받고 정말 파도, 갈매기, 종 이거 온갖 것들에 대해서 맞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 열중해서 녹음을 하잖아요. 맞아. 그러면서 그러는 사이에 마리오가 이 시인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주변을 관찰하고 이것을 이렇게 내면하는 그러한 메타포를 활용하는 능력이 조금 커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마리오, 이것은 너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라는 말을 하는데 시인이 마리오에게 부탁을 할 때는 이 마리오의 이러한 시인으로서의 성장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초록이는 어떤 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마리오하고 네루다하고 서로 이렇게 만나면서 교감하면서 서로가 더 많이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그 시인 네루다도 굉장히 귀찮은 존재의 우편배달부였는데 그 사람이 네루다의 일기, 그 네루다를 막 대통령으로 할 때 일기에 그런 말을 써요. 그 나는 사실 민중에게 다가갈 수 없이 그 수줍음을 띠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민중의 품에 안기고 나면서 내가 변한 걸 느낀다. 근데 그게 맞아요. 나는 정말 민중의 하나의 일부고 거대한 나무에 달려있는 이파리의 일부 이런 얘기를 쓰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마리오로 인한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마리오한테 이걸 부탁을 했는데 마리오는 그 부탁을 듣고 그거를 하면서 열심히 노력도 하지만 마지막에는 자기 애기의 울음소리를 하잖아요. 네. 그거는 자기의 또 창작을 넣은 거거든요. 네, 자기의 찬장을 넣었다. 그러니까는 마리오도 발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인도 발전하고 있으면서 서로 교감을 계속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마리오는 현장성을 더 강화시켰고 그리고 네루다에게 또 어떤 새로운 영감을 주는 더 좋은 것들을 가미시켜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안 되면서 하면 쌍욕까지 넣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맞아, 맞아. 오히려 네루다에게 더 중요한 영감을 주는 그 어떤 생동감 있는 걸 주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리오는 네루다로 인해서 결혼을 할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생명의 씨앗 이세를 그 어떻게 보면 네루다 뚜쟁이 네루다 이게 그거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의미, 생명의 의미, 희망의 의미 네. 그런 의미로도 아이의 울음소리를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도 우리 일상을 이제 지금 봄이 오고 있어요. 봄이 이미 왔죠. 근데 이 봄이 오는 소리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그걸 녹음을 해보든지 사진을 찍어보면은 이번 올해 봄은 좀 더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설은 한편은 메타포로 이루어졌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작품 속 메타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누가 먼저 얘기를 할까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빵 터지는 메타포가 몇 개 있었어요. 네. 이렇게 잠깐 이야기하자면 21쪽에 한없는 인내를 지닌 태평양도 못한 일을 산 안토니오 단출하고 정겨운 우체국이 이루어냈다. 맞죠? 나 그게 너무 네, 이 부분도 막 다가왔고요. 자, 27쪽에 보면은 네. 돈 때문이 아니라 눈앞에 닥쳐온 이불 때문에 괴로웠다. 저도 저희 남편 옛날에 그 유학 갔을 때 내일 출발하면은요 그 전날 밥을 먹을 때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보내기 싫어서. 네. 35쪽에 보면 마리오는 침묵을 지켰다. 너무도 굳게 침묵을 지켰기에 자신과 비교하면 돌멩이들까지도 수다쟁이 같았다. 너 여기서 너무 빵 터진 거예요 지금. 얼마나 침묵을 했으면 돌멩이, 가만히 있는 돌멩이조차 수다스러웠을까. 103쪽에 보면은요 과부가 코스메에게 유물론자가 뭐예요? 라고 묻자 코스메가 장미와 통닭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할 때 항상 통닭을 잡는 사람이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여기서 이렇게 빵 터지거든요. 가장 빵터지는 장미와 통닭 중에서 뭘 고르시겠어요? 유물론자구나. 장미와 통닭 중에서 뭘 그러면 고르시겠어요? 저는 장미. 본인은 나도 장미. 너무 친구들 좀 솔직해요. 솔직하세요. 때에 따라 달라요. 그때 내가 달라요. 고플 때는 통닭. 그리고 내가 안 고플 때는 장미. 그러면 유물론자 아니에요. 이해주자. 아니요. 요즘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통닭을 선택한다. 그래야 이걸 유물론자라고? 저는 약간 그쪽에 가깝더라고요. 이거 되게 재밌었어. 네. 맞아요. 저희가 책 속에 있는 메타포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얘기를 하니까 새록새록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네요. 네. 초롱은 어땠어요? 저는 이제 이 소설에서의 메타포 역할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메타포의 역할. 뭐냐면은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1970년부터 73년까지예요. 네. 그게 뭐냐면 딱 70년 아엔데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부터 해서 73년에 피노체트 정권의 쿠데타가 발생을 해서 그 아엔데 대통령이 총을 들고 싸우다가 대통령국에서 전사하고 그리고 피노체트도 죽거든요. 그런 그 딱 3년간인데 굉장히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굉장히 무거운데 그렇죠. 메타포로 인해서 이게 아주 경쾌해지고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슬프거든요. 결말이 너무 슬퍼. 실종이 되잖아요. 서럽고 근데- 슬퍼. 네, 그런데 굉장히 슬픈 소설인데 아주 유쾌하게 만드는 게 메타포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역사적 배경을 놓고 보면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 이 소설을 잘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칠레의 근현대사하고 우리의 근현대사하고 너무나 같기 때문에 비슷해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요. 피노체트 그 이후에 16년간 무지막지하게 독재를 했는데 우리나라 1970년 때도 그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실종되고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너무 잘 알아. 소름 돋는 네. 일상적인 일입니다. 너무 잘 잠깐 알죠. 함께 근데 하시죠. 여기에서 딱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자가 자기를 무명의 어떤 소설가처럼 처음 시작을 그렇죠. 얘기하면서 이 소설의 시작이 베아트리체가 와서 마리오 얘기를 써달라고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하고 나중을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슬프고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얘기거든요. 근데 시종인간 너무 재밌어요. 네, 그게 바로 이 메타포의 역할이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게 무겁고 힘들고 그런 부분들을 가볍고 유쾌하게 그리고 힘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런 메타포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윤동주의 별에는 밤을 보면은 이제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 그 첫 구절 알아요. 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굉장히 서정적인 서정적인데. 그런데 그 시대의 배경. 그 시대의 배경으로 보면은 굉장히 침울하고 윤동주 저항 시인이었죠. 그러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안토니오 스카라멘타도 이 소설을 썼을 때 독일에 망명가 있을 때 썼거든요. 그러죠. 어, 몇 년 동안에.
그래서 망명동안에 썼기 때문에 윤동주 시인이 저항 시인이 아니고 서정 시인이다라고 말하면은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좋은 재밌고 즐거운 책이야라고만 내려놓기에는 이 책이 참 가지고 있는 깊이가 시대적인 아픔. 시대적인 아픔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사실 네루다 역시도 처음에는 시를 만나서 시를 쓸 때 그냥 네루다는 처음에는 그냥 시인이었어요. 근데 네루다가 스페인 대사로 가서 스페인 내전을 겪고 나서 거기에서 문인들이 어떻게 박해를 당하는 거를 보고 나서 얘가 정치 신이 되게 됐거든요. 근데 그 똑같아 이제 마리오가 그냥 어촌에 사는 청년이었다가 네루다를 만나면서 시인이 되고 또 자기도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 목소리가 내면서 시 낭송했다가 자작시까지 읽어내고 이렇게 자기의 그 주관이 생기게 된 것. 그렇죠. 그런 것들 다 자체가 마루다와 닮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메타포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 메타포가 이 소설에서는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는데 메타포로 인해서 마리오는 인생을 바꿨잖아요. 인생을 바꿨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역사가 바뀐 측면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역사가 됐든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가 됐든 그래서 그 메타포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고 말이나 단어라고 하는 게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의 인생이나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거든요. 꼭 연애할 때가 아니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언어의 어떤 한 부분에서 가장 응축적인 부분이 시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제일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게 메타포인데 충분히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책입니다. 들게 하는 책이죠. 그거 알아? 그거 알아? 파블로 네루다하고 파블로 피카소하고 친구였어. 아 진짜? 동시대 사람이야. 야, 같이 그러네. 그리고 파블로 피카소가 그린 게르니카 그림이 스페인 내전이잖아. 내전. 연결되네. 그게 네루다하고 연결돼. 그렇지. 아까 얘기했잖아. 뭐 스페인 내전 가가지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 소설에 나오지는 언급되지는 않지만 저 밑에 배경에 스페인 내전이 있어. 이 책의 원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원래 제목이요? 뭘까요?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불타는 인내예요. 불타는 인내. 이 소재를 가지고 연극을 하고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작품을 했어요. 그래서 최종 결정판으로 책이 나왔고 또 영화가 일포스트라는 영화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책도 굉장히 많이 팔렸지만 영화도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본 외국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토론의 마지막을 그 어떤 네루다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때 했던 연설을 함께 읽어보면서 거기에 불타는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책은 131페이지. 정확히 100년 전 가련하지만 찬란한 시인, 처절하게 절망하던 한 시인이 이런 예언을 썼습니다. 여명이 밝아올 때 불타는 인내로 무장하고 찬란한 도시로 입성하리라. 그래서 이 책에서는 칠레인들의 불타는 인내를 메타포로 내포를 하고 있고요. 칠레 사람들은 이 책에 대해서 많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이제 토론하고 읽으면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은 제일 먼저 가볼 곳으로 칠레 이슬라 레그라를 내 생에 한번 꼭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라 레그라를 방문하는 거를 브이로그로 찍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어떠셨나요? 오늘 토론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